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빚이 늘어도 지금까지 괜찮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이기는 할 텐데 스스로 좀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럼 일본은 왜 계속 인플레이션을 발생해서 물가를 올리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다. 거의 매년 아무튼 때마다 요즘에는 요거 말고 다른 경제 뉴스가 많아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 이러면은 미래 세대들이 위험하다, 그런 것도 맞고, 부채가 많으면 좋지 않은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도대체 지금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런 뉴스를 보면은 다들, 나라 좀 있으면 망하겠다, 망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괜찮았냐? 물론 괜찮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요거를 한 가정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틀릴 수도 있긴 한데요. 90년대에 1억을 대출을 해서 원리금이랑 이자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상환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월급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소득의 절반 정도 완전 어떻게 보면 영끌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이대로 30년 동안 매번 계속 내 월급의 절반을 갖다 내면은 도대체 3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30년 동안 죽었다 하고 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대출을 하기는 하죠. 미래에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2000년대 정도부터는 일본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를 보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디플레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를 걱정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월급들이 오르기는 했죠. 자, 사실 딱 90년에는 월급들이 다들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였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이 600만 원이 되었다. 6배가 뛰었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100만 원 벌 때 50만 원을 갚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지만 사실 600만 원을 벌면서 50만 원을 갚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잖아요. 자기의 주거 비용이 10%가 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 그 전에 갚죠. 아니면은 집을 팔거나 30년 동안 계속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아마 집값도 그 당시에 1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못해도 10억 이상은 될 겁니다. 어느 지역에 있었던 아파트냐에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월급이 6배가 뛰었다라고 하면은 집값은 아마 한 10배 정도 네,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 지금 요 수치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라의 입장에서 길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너무 급하게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해야지 더 빚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대적인 돈의 그 빚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월급 100만 원인데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집을 갈아탈 때는 물론 자기 월급의 50%까지 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600만 원일 때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내가 부담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빚의 양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막 이렇게 대출 잔액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경제가 더 버티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용기 내서 빚을 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일본은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일본도 버블이 오기 전에는 당연히 빚을 내 가지고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자산을 사는 게 굉장히 이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조금 너무 빨랐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 여러 나라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준 건데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거를 많은 나라들이 보게 돼서, 당장 조금 괴롭다고 하더라도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거품이 너무 커지면은 그 후에 후유증도 되게 크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버블이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뭐 금검절약하고 이렇게 소비를 안 하고 하는 거는 아니었죠. 오히려 버블이 터진 다음에 명품 소비가 더 이렇게 활발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저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급 대비해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요. 물론 순간순간 봤었을 때는 뭐 임금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되게 어렵잖아요. 뭐 인건비는 되게 비싸지는데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가고. 근데 길게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월급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옛날보다 대출금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연봉을 많이 주다가 오히려 연봉이 줄어든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의 절반을 내다가 소득의 10%로 줄어드니까 그만큼의 여유가 있어서 소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내 월급의 반을 대출금을 갚는 데 써야 됐던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내 월급의 반을 대출금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도 미친 듯한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찍어냈으나 물가가 오르지 않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한 가정의 상황으로 보면은 되는데, 자, 내가 10% 이자를 내서 100만 원을 이자로 내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본이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는 스스로 대출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대출금을 두 배로 늘려서 대출금을 두 배로 늘렸는데 소득은 그냥 그대로라고 하면은 내가 내는 이자를 월 100만 원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5%로 낮추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100만 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일본이 계속 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은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이너스까지 오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10% 이자였는데 뭐 1,000만 원 대출이 있었다. 2천만 원이 됐었고, 그리고 4천만 원이 됐었고, 8천만 원이 됐었고, 1억 6천만 원이 됐잖아요. 이 내가 대출을 낸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이자를 조금만 올리더라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다시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겪었지만, 초저금리에서 예를 들어 2%에서 5%를 올리면은 뭐 3%밖에 안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2.5배가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5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침체가 오는 거기도 하고, 일본도 저 금리에서 조금만 올려도 자기네들의 이자 부담이 2배, 뭐 3배, 4배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되는 거를 사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워낙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사실 일본의 전문가들도 아직까지도 도대체 왜 물가가 안 오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 완벽하게 사실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인간의 심리가 사실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엄청난 환희를 겪은 다음에 실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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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사람이 기대감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에 관해서 이게 뭐 올바른 거냐 정당한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했었던 거는, 빚이 늘어나고 국가부채 뭐 여러 가지 뭐 가계부채나 전반적인 부채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계속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야만 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빚이 점점점 작아지는, 그러니까 숫자는 작아지지 않지만 상대적인 부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제나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부채, 총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경제 체제 내에서 언제나 부채가 사상 최대인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은 뭐 다들 아시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냥 한번은 정리를 저 스스로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빚이 늘어도 괜찮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